한국의 청해 부대라고? 그게 어딘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뭘 어쩔 건데? 미 해군도 자신들을 어쩌지 못한다면서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가 박살 나버린 해적단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군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 상사 마이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국가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깽판을 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을 무시했다가 두들겨 맞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우선 미국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인 분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사고친 녀석이 알아보니 소말리아계더라고요. 국적은 미국인이 맞지만 소말리아 혼혈이었죠. 몇 년 전에 한국 해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 났다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위용을 떨치던 13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전에 나섰던 한국군의 용맹함과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저는 미군이지만 그 순간 한국군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죠. 마치 한 편의 신화와 같았던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을 계기로 한국을 알았고 또 지금 저의 가장 소중한 벗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2011년 초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소말리아 해안 근처에 기지를 세우고 소말리아의 테러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와 오랜 전투를 이어오고 있었죠. 저희 미군은 단언컨대 세계 최강이지만 알샤바브와의 전투에서는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샤바브 놈들은 소말리아에서 내전을 일으켜온 순학질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와 동맹까지 맺으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죠. 놈들은 법과 질서가 사라진 도시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극단적인 이슬람 경전 해석을 따르는 놈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신체를 절단시키거나 돌덩이를 던져 살해하기까지 했죠. 그들로 인해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저희 미국은 알샤바브 놈들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지만 알샤바브의 저항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놈들은 게릴라식으로 자살폭탄 연쇄 테러를 저지르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르며 결사 항쟁에 나섰죠. 1993년에는 미군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알샤바브 놈들은 그들의 주검을 끌고 다니는 방송을 하며 저희에게 엄청난 비참함과 굴욕감을 맛보게 하기도 했어요. 미군은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소말리아 구출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죠. 그때 설상가상 소말리아의 역대 최악의 가뭄이 닥치며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소말리아는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어요. 소말리아 정부는 알샤바브의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소말리아는 주변국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소말리아를 돕지는 못할 망정 주변국들은 최첨단 어선을 타고 국경을 넘어와 소말리아 바다의 참치와 게들을 싹쓸이 해가기 시작했죠. 그건 당시 소말리아인들의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참다 못한 소말리아 어민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려 외국 선박과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자경단은 불편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외국 선박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는 것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었죠. 결국 소말리아 자경단은 해적으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무려 160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에 커서 해적이 되고 싶어 했고 여자들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해적을 꼽았죠. 소말리아 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세력으로 성장해갔고 결국 언젠가부터는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놈들은 저희 미국의 선박을 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미군은 서둘러 구출 작전에 나섰고 다행히 납치되었던 미국인들을 구해내었죠. 그 과정에서 5명의 해적을 사살하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는 작전 성공을 기념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해적놈들은 죽은 동료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하겠다며 닥치는 대로 선박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 주에 무려 5척의 선박을 납치하며 폭주했고 불난 집에 기름이라도 부으려는 것인지 알-샤바브 놈들은 해적들에게 수류탄과 기관 단총 같은 무기를 공급해주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바로 그때 놈들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납치한 거예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해적들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인질들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G7에 속한 나라들은 해적들을 소탕하기보다는 마치 거래를 하듯 해적들에게 몸값을 주고 인질들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을 간단히 끝내곤 했거든요. 소말리아 해적놈들의 수법이 워낙 잔인하고 극악무도한데다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군까지 놈들에게 쩔쩔매고 있으니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 거겠죠. 해적놈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인지 조만간 한국으로부터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즉각 아덴만으로 보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도 이런 한국의 반응에 놀랬겠지만 사실 저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죠.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적놈들은 이내 한국의 특수부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럴 만도 했겠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고작 한국 따위가 뭘 어쩌겠냐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그때 저희 미군도 한국군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1위 군사 대국인 우리 미국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이 저들에 맞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을 선두로 청해부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희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생각으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답니다. 청해부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최정예 병력이 탑승한 전투 헬기와 고속정이 해적들의 선박에 빠르게 접근했고 이어서 K6 중기관총이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해적들은 청해부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빠른 기동력에 혼비백산했어요. 결국 해적들은 특수부대의 위력에 놀라 금세 백기를 들고 말았죠. 제발 그만 쏘세요. 저희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청해부대의 쩔쩔매는 해적들을 보며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인 선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미군은 그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애먹인 해적놈들을 한국군은 저렇게 쉽고 빠르게 제압하다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그건 해적들이 판 함정이었어요. 청해 부대가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해적선으로 접근하자 해적들은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고 청해 부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 기습 공격에 청해 부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두에 섰던 UDT 소령이 허리에 3발의 총탄을 맞았고 한 하사는 광대뼈에 총을 맞기도 했죠. 다행히 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치명상이었기에 청해 부대는 일단 후퇴를 해야 했어요. 후퇴하는 청해 부대를 보며 저는 역시 한국도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어요. 그날 밤 한국의 청해 부대는 2차 작전에 돌입했거든요. UDT 대원 14명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선박으로 몰래 잠입했죠. 고요한 밤을 틈타 조용히 선박에 올라탄 대원들은 곧바로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적들은 인질들을 방패로 삼으며 탈출을 시도했죠. 특수부대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선원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노려 해적들은 선박을 소말리아 영의 깊은 곳으로 옮기려 했어요. 만일 이번에 선박을 놓친다면 다시 인질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해적들을 공격할 수도 없어서 특수부대원들은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저희 미군은 역시 한국군만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한국군을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미군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요. 납치되었던 한국 선박의 선장 석혜균 씨가 나선 것이죠. 석 선장은 특수부대원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타실로 들어가 배를 지그재그로 돌리며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은 석 선장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으로 해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해적 두목이 사살되며 전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어졌어요. 여기에 더해 선박의 왼편에서
최영함이 총알을 폭풍우처럼 쏟아부으며 지원 사격을 가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죠. 해적들이 완전히 제압된 후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이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했죠. 미군으로서 다양한 작전을 경험해왔지만 한국 해군이 보여준 그날의 용기와 결단력은 단연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력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며 적을 제압했고 결국 인질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용맹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희 미군은 한국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을 제안했고 그날 이후 한국 해군은 그야말로 아덴만해를 휩쓸고 다니며 해적들의 씨를 말리고 있답니다. 한국 해군만 뜨면 해적놈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바빴죠. 언젠가 한 번은 한 이집트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될 것 같다며 구조 요청을 해왔는데 그때 상황이 참 급박했었어요. 한국군은 신속하게 전투 헬기를 출격시켰고 저희 미군 역시 대잠 헬기를 급파했지만 해적선과 이집트 선박의 거리는 불과 1.8km로 서두르지 않으면 해적놈들의 소나기에 이집트 선박이 떨어질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미합동작전은 1시간 만에 끝이 났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한국군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성공적인 작전 수행은 한국 해군 없이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무력과 지능적인 전투 스타일로 끊임없이 해적들을 몰아붙였고 현재까지 무려 해적선 34척을 퇴치하고 선박 2,400여 척을 호송하는 쾌거를 달성했죠. 그로 인해 한국 해군은 지금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적들을 초전 박살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들은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소말리아 재건을 위해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기도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지원이 소말리아 지역에 그치지 않고 케냐에 세워진 난민 캠프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케냐의 난민 캠프에는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은 물론 수십만 명의 다국적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너무 부족한 열악한 곳이었어요. 워낙 많은 난민들이 있었기에 배급이 항상 부족했고 사람들은 물이라도 한번 마시려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어요. 결국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어요. 그때 기적처럼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은 서둘러 물 정화시설을 만들어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 캠프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이 일으킨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는 연평균 강우량이 49mm에 불과한 데다가 난민 캠프가 하필 사막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캠프에서 식량 배급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곳에는 26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모여 있다 보니 배부르게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영웅처럼 한국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싣고 와서 매달 난민 한 사람당 6kg의 쌀을 배급해주기 시작했고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던 난민들은 한국 쌀 덕에 모처럼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난민 아이들은 쌀포대에 그려진 한국 국기를 보고는 자신도 언젠가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한국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느끼면서도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인데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상대로 벌인 짓을 생각하면 소말리아를 원수로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아를 돕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한국군을 붙잡고 한국이 소말리아를 돕는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군은 놀라운 답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이 답을 내놓은 한국 군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한국 친구이기도 하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른 이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돌려주는 것이 한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국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인류애와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한국군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헌신적인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전설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던 한국을 구해낸 영웅 그 자체더군요. 그의 전투는 하나하나 전부 다 위대한 전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산도 대첩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수적으로 큰 열세에 놓여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천재적인 전략으로 그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렸더군요. 일본 수군을 유인해 한 곳으로 몰아넣은 이순신 장군은 배들을 마치 학의 날개처럼 반원으로 펼쳐 단단한 포위망을 만든 뒤 사방에서 대포를 퍼부었고 이 뒤를 이어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출격시켜 단숨에 일본 수군을 쓸어버렸더군요. 그날 일본 수군은 59척의 전함 중 47척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만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에 반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한국의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무리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해군은 그걸 해냈던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려 23전 23승, 그건 그야말로 신화였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한국 해군이 왜 그렇게 강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였고 그 불굴의 정신과 천재성, 강인한 전투력을 이어받아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했던 것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한국군의 존경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끼게 되더군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즉시 미군 동료들을 찾아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대단한 장군이 있었고 그의 후예인 한국 해군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참 복받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제 동료는 너는 명색이 해군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알았냐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의 해군 제독들이 앞다투어 칭찬했을 만큼 위대한 영웅이야.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들의 영웅인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동급으로 놓으며 칭송했고 일본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인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개를 조아렸어. 또 한산도 대첩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수 와키자카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몇 날 며칠을 밥조차 먹지 못했대. 그러면서 제 동료들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 동료들은 밤새 이순신 장군과 한국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 미군도 그들을 본받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용맹하고도 뛰어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해군과의 합동작전에 더욱 열의를 올리며 그들의 전투 스타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닮아가려 노력했어요. 한국 해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력은 늘 저를 놀라게 했고 저는 그들의 전투 방식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애썼죠. 한국 해군의 전투는 마치 예술을 보는 듯 했어요. 그들은 작은 보트 하나까지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적을 유인해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능숙했죠. 저는 한국 해군의 전투 스타일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느새 그들과 같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국의 인연은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낯뜨거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의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무례한 짓을 잔뜩 저질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은 한국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인지 평화의 소녀상 모욕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더군요. 알아보니까 그놈은 소말리아 출신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던데 백인이 주류인 미국에서 늘 이질적인 존재이자 불순물 취급을 받으며 살다 보니 그런 괴물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백인들에게 무시를 받으니 자기는 아시아인들이라도 무시를 해야 속이 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그가 만든 동양인을 조롱하는 영상은 일부 백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백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그 정신 나간 유튜버는 한국에 가서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이태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었죠.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뜻깊은 조형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논란을 일으킬 도구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그는 기어코 소녀상을 찾아내고야 말았고 곧바로 소녀상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소말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아베 총리를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서 저질스러운 춤까지 춰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말리가 소녀상을 희롱하는 영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요. 한국인들은 한국의 제일 아픈 역사를 건드린 소말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관심이자 새로운 콘텐츠일 뿐이었죠. 그는 더욱 과감하고 자극적인 행동으로 한국을 도발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지하철로 가서 음란물을 재생시켰어요. 야릇한 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자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떤 한국인들은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했지만 소말리는 그저 이 상황이 웃길 뿐이라는 듯 깔깔거리고 웃을 뿐이었어요. 그의 되먹지 못한 행동에 수많은 한국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저 역시 그의 만행을 접하고 분노에 치가 떨렸어요. 이제껏 한국이 소말리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런 식으로 갚다니. 저는 저와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저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에게 달려가 머리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유튜버는 죄책감도 못 느끼는지 연신 한국을 비웃어대며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아무리 한국을 모욕하고 날뛰어봤자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마치 13년 전 세계 최강인 미국마저 어쩌지 못했던 소말리아 해적단들이 한국의 청해 부대를 보며 고작 한국이 뭘 어쩌겠어라며 무시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죠.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약간의 벌금만 물겠지. 난 미국인인데 감히 한국인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라면서 킥킥대고 비아냥대기만 했다더군요. 이 멍청한 놈은 한국인들이 강력한 국방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지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신변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정의롭고 용맹한 한국인들은 그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텐데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13년 전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예상대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유튜버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그를 응징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 소말리는 평소처럼 서울의 한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뒤에서 한 무리의 한국 청년들이 다가왔다더군요.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들을 보고는 비웃고 까불어대며 나는 미국인이라면서 너 같은 한국인이 뭘 어쩌게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한국 남성에게 펀치 한 방을 맞고는 충격과 고통을 느끼며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의 라이브 방송은 고스란히 그 장면을 담았고 그가 두들겨 맞는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응징당하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어딜 가든 분노한 한국인들을 맞닥뜨려야 했고 그의 얼굴은 어느새 시퍼런 멍이 뒤덮게 되었죠. 그는 한국에서 샌드백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고 정의심에 불타는 한국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에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리며 참교육을 퍼부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 한 마리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곳에 있던 거죠. 사실 소말리의 행동에 많은 해외 사람들이 분노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동시간에 신고했고 결국 채널이 삭제되었죠. 그는 서둘러 다른 채널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삭제되고 말았죠. 그 유튜버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깟 인기가 뭐라고 감히 주제도 모르고 한국인을 건드리다니. 그의 멍청함과 어리석음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마 얼마 후 그는 한국 감옥에 갇히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 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전에 한국 선박을 납치했다가 한국 해군에게 초토화된 소말리아 해적들도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후로 그놈들이 어떻게 지내나 소식을 들어보니 황당하게도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글쎄 놈들은 한국 교도소가 소말리아의 5성급 호텔보다 훨씬 더 좋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놈들은 한국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식 식단에 완전히 중독되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해적은 한국에 잡혀오기 전보다 무려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도소는 너무 청결하고 시설이 고급스러워서 자기들이 감히 여기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죄책감이 들 정도라고도 했죠. 소말리아에서 살 때는 매일 같이 해충이 들끓는 침구와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지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매일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으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해적들을 단 며칠 사이에 열성팬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이 아마 사고친 유튜버도 아마 감옥에 갇힌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제발 그가 미국 망신은 그만 시키고 얌전히 한국 감옥에 갇혀 점잖고 위대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만행의 소식을 접하고 정말 많이 분노했었어요. 13년 전 만났던 저의 한국 친구들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제 친구 민석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는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한국인 남성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민석이 말대로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같은 미국인으로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상사로 영광스러운 한국군의 동맹군이자 영원한 우방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닿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샌 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한 방송사 인터뷰 현장. 미국의 경제학자로 있는 한 남성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미국 경제학자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명하기로 소문난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심에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세계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인 우월 사상에 도취된 유럽인들에게나 통용되었기 때문이었고 갈색 눈의 검은 머리 동양인들에게는 절대 예외였거든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할머니는 동남아시아계 분이셨어요. 미국인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시고 미국에서 사셨던 거였죠. 친할머니의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는 완벽한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엄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 땅 아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리에서도 제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의 동료였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인이라 덜 심했다고 생각해요. 타국에서 왔던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몇 번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일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승진 명단에도 매번 한국인들이 늘 한두 명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면 그렇게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핵심적인 일을 맡지도 못했고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차별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나이를 먹고 현재 시대에서는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백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거짓된 자료들과 섞여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왜 한국인들의 무엇이 다르기에 회사에서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 대학과 저희 회사가 업무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던 저는 이 경제학자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로드 클락시라는 분이셨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로드 클락시의 조언을 구하고 경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클락시에게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를 넘어 다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겠냐는 질문에 정말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경제학자인 클락시의 입에서는 너무 생뚱맞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답변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또 한국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내 클락시는 상기된 표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대단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당시 농업사회 중심으로 교육 수준은 엉망진창의 수준에 가까웠으며 이를 보던 세계인들도 과연 이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피폐했던 국가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세기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농업사회에서 완벽하게 산업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했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지난 시대와 다르게 많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더니 그러나 이런 세계 국가들이 이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 충분한 시간은 무려 한 세기가 넘어가야 했다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탑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4, 5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식민지화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기업 운영은 물론 교육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제약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는 품목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단연코 넘볼 수 없는 상위 레벨에 있다며 사회가 전반전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한국은 유독 모든 국가를 통틀어 2배에 이르는 굉장히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의 민족성으로부터 나온 거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특징은 극단적일 만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역사적으로 뼈아픈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은 그들의 피에 끈끈한 민족애가 흐르고 있고 국가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국인들은 빠지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IMF를 겪는 국가들은 거의 도산하기에 이르고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지만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결국 가장 빠른 시기 IMF의 위기를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는 장담컨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기투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애착심과 뭉치려는 한국의 공동체 DNA가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기에 폐허 수준에 가까웠던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손가락에 꼽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사실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인 BBC에서조차도 한국의 유독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극찬한 바 있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습성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빠른 이 속도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무려 매년마다 30-40%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문화가 오히려 서투르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기기와 유조선,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나 한국의 IT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미국보다도 무려 4배 빠르고 아시아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일본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선두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연 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은 현재 순위에서 한참 밀리며 낙후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대표되는 8개 전자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영업이익에 2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표되는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하나의 기업 영업이익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지 대단하다 못해 이 모든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하는지 저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대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유독 한국인들에게 어쩌지 못했던 이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대학에서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것이 바로 민족성이었는데요. 회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가끔 눈에 띄게 와,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면모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왔던 직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아부떨기에 바빴지만 한국인분들은 달랐거든요.
그들과 마주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나 인도 등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호쾌하게 웃어 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요목조목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의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유럽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회사의 주최국인 미국인들조차도 회사의 모든 우선순위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관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쓸 줄 몰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회사의 로비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다 한국인들끼리 뭉쳐 대화하는 말들을 엿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우연히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 출신 꼼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런 거래? 몰라. 그 일본인 녀석 미국한테 엄청 아부떨고 동남아시아 분들에겐 엄청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 혹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한국인 분들의 대화에서 흥미로움을 찾았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특별했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태도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앞서 한국인들이 이야기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일본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모여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고 애쓰며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무시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미래 등등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말 특별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브리니티 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도 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던 나라였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영토와 작은 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침범해왔던 정말 수십 배 큰 대국들의 도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영토를 뺏기지 않았고 그런 대국들도 한반도만 갔다 하면 진땀을 흘리고 패배해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대범함은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이은 지배 아래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국가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도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에게 저항한 민족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 군에 의해 뾰족한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식량을 강탈당해 굶주려야 했던 순간과 한글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과 한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토를 침략했던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국인들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패배를 맛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의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시대가 현대화되어가고 지난 역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을 내세우며 뒤늦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실제로 저희 회사 중국인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로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국가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세계 최고 규모의 국토를 가진 중국과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배국가들을 상대로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 휴가 시즌에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떨리더군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숙소에 가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람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같은 시스템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처음 와본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지도와 휴대폰 없이 그 어디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섬세한 안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국은 유일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심은 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도시는 푸르른 녹색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길가에 심어놓은 잡초들과 나무 몇 그루가 종종 보이는 것이 다였지만 한국의 도시는 높은 산과 녹색의 자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자연과 현대화된 아름다운 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선주와 전선들조차 지하로 매몰하여 지저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런 조화로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채소만 먹는 비건인들이 있을 정도로 육식과 채소가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육류와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육류를 먹으면서도 항상 채소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말이죠. 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끼 식사로 이해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모두 말하기에는 아마 3박 4일이 걸려서야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독특했던 무인 점포 시스템, 너무 편리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24시간 매장, 한국의 밤, 한국인들의 친절까지 그때 샌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인터뷰에서 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다음 세대 세계를 이끌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전 이제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쉽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국토는 타 유럽국들이나 강대국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비교하면 20배도 작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 영토의 딱 2배, 그리고 딱 2배의 인구를 가졌다면 정말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세계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반도가 오로지 대한민국 주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위기를 대하는 대처 방식,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명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의 움직임이 곧 다음 세대를 맞이할 핵심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에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만 저는 요즘 회사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 괜히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에 완전 녹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말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인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은 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런 한국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제가 나아갈 미래를 더욱더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까 괜히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던 멋진 나라였구나 생각되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엘리자베스 로페즈 씨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